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당시 프로타입 JS와 jQuery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프레임워크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도조 툴킷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조 툴킷은 2005년 3월에 나온 프레임워크고 처음에는 도조 툴킷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나중에 2.0이 될 때는 이름이 그냥 도조가 됩니다. 당시 도조 툴킷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보는 서베이 결과죠. 2006년 9월 아작시안의 서베이 결과를 보면 인기 있는 에이적스 프레임워크로 도조가 19%를 차지하고 있고 프로타입 스크립타큘러스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7년 4월 아작시안의 설문을 보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고 고려 중인 프레임워크로 도조가 38%를 차지하고 있고 프로타입 JS, 스크립타큘러스, jQuery, 야후 UI 다음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나왔을 때 꽤 인기를 얻고 개발자들의 주목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빌트윗에서 도조 툴킷이 사용된 사이트를 보면 상위 10만 개의 사이트에서 1%의 사용률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오래된 도조 툴킷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를 보면 다른 것들과 다르게 급격히 2010년대에 막 증가했다가 지금은 엄청 줄어드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일정 정도의 사이트는 도조 툴킷을 사용하는 추세로 나오는 게 좀 신기하고 도조2 때문인지 2020년이 넘어서 오히려 증가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조 툴킷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도조 툴킷은 알렉스 러셀이라는 개발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조의 배경을 설명하려면 그 이전의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알렉스 러셀은 DHML에 엄청 빠져 있었고 DHML 커뮤니티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DHML은 1A 프로타입 JS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1997년 i4가 나오면서 소개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DHML 다이나믹 HTML 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HTML, CSS,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로 구성해서 동적 요소를 추가한 거를 이제 DHML이라고 하고 이는 AJAX의 전신이라고도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웹페이지를 안 만들면 도대체 뭘로 만드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웹이 그만큼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정적이었다는 의미가 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AJAX가 등장한 당시는 DHTML이라는 개념이 약해지면서 2004년 시점에는 커뮤니티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2003년 1월 디자인 관련 매체인 박시스 앤 에로스에 올라온 HTML's time is over, let's move on. 그러니까 HTML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움직여야 될 때다 라는 의미죠. 이 글에서 HTML은 퍼블리싱에는 어울릴지 몰라도 클라이언트 앱을 만드는 데는 적합치 않고 브라우저가 구현의 차이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DHML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DHTML은 오히려 접근성도 해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일 접근 같은 데스크톱에 어떤 액세스를 하려면 DHML로는 무리기 때문에 지치고 좌절한 디자이너에게 도움이 되려면 매크로미디어의 플래시나 MIT가 HTML의 대안으로 만든 CURL, 스윙을 포함한 자바2 등을 이용한 싱 클라이언트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싱 클라이언트는 이미 설치된 다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당시 부족한 웹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얘기한 글이고 이 글이 꽤 이슈가 되었는지 여기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 있는데
이 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모질라에서 만든 XML 유저 인터페이스 랭귀지인 줄, XUL이라고 하죠. 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HTML이랑 DHTML로 충분하다는 댓글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논쟁에서 알렉스 러셀이 쓴 글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이 DHTML 프레임워크인 넷윈도우즈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넷윈도우즈는 2000년부터 알렉스 러셀이 만들던 컴포넌트 및 코드 재사용을 위한 DHTML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넷윈도우즈의 마지막 버전으로 보이는 게 2005년 0.4.6 프리 6 버전인데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해보면 데스크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물론 당시 2000년에 그 데스크탑 인터페이스란 건 지금 저희가 보는 것과도 많이 다르긴 하지만 데스크탑의 인터페이스를 외부로 구현하려고 노력한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보면 거의 이게 데스크탑 UI야, 그냥 거의 브라우저 기본 요소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UI이지만 이 안에는 데이터 피커, 트리 메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열고 닫는, 그리고 마법사 화면, 그리고 정렬 가능한 테이블 같은 UI를 구현하고 있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윈도우즈처럼 이제 헤더 부분을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윈도우 창 같은 것도 구현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사이트는 설명이 제대로 안 써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프로젝트지 하는 느낌도 있는데, 그 문서 사이트를 가면 이제 PDF 문서를 API랑 클래스 설명을 190페이지짜리를 만들어 놔서 좀 놀래긴 했습니다. 아까 그 논쟁이 된 그 글에서 알렉스 러셀은 넷윈도우즈를 쓰면 로컬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DHTML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막 HTML의 가능성의 표면을 긁기 시작한 것이므로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브라우저라는 싱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모두가 가지지 않은 독점적 클라이언트를 뭐하러 쓰냐고 하면서 웹 UI가 형편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웹에는 한계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스 러셀은 넷윈도우즈의 예제 프로젝트에 나온 이메일로 보아서 당시 퍼듀 대학교를 다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교수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네, 이후 이 알렉스 러셀은 2008년부터 구글에서 시니어 스태프 소프트웨어로 일하면서 구글 크롬 프레임, 웹 컴포넌트, 서비스 워커, 웹푸시, 프로그레시브 웹앱 등에서 일하면서 웹 플랫폼 조직에 종사하게 되고 크롬의 첫 표준 테크 리드도 했습니다. 그리고 W3C의 테크니컬 아키텍처 그룹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번의 임기를 수행하고 ECMA 262 표준을 관리하는 TC39에서도 대표를 10년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웹 쪽에서 되게 기여를 많이 하고 현재도 하고 있는 사람이고 2018년에는 구글의 브라우저 엔진인 블링크 API 오너가 되고 2021년에 2년 전이죠.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해서 엣지 브라우저 팀의 P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당시 2004년 알렉스 러셀은 인포메티카라는 회사에서 DHTML 일을 하기 위해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포메티카로 입사를 한 거죠. 이 인포메티카라는 회사는 1993년에 세워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시티에 본사가 있습니다. 레드우드 시티는 보통 우리가 미국의 베이에어리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페이스북, 구글 등이 있는 마운틴 뷰, 팔로알토 이런 지역이 유명한데 그거보다 약간 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인포메티카는 1999년 나스닥에 상장한 상장 기업입니다. 도조 공식 홈페이지에 브리프 히스토리 오브 도조라는 문서가 있는데 딱 두 문단으로 된 이제 길지 않은 문서이고 이 문서는 딜런 시만이라는 사람이 2007년에 작성한 더 북 오브 도조에서 히스토리를 정리하면서 작성한 글이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나온 내용을 참고하면
인포메티카에서 DHTML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알렉스 러셀이 사람을 고용하려고 DHTML 커뮤니티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25일 Selling the Future of DHTML 이라는 메일을 보냅니다. 이 메일이 좀 기폭제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메일 내용도 좀 궁금했는데 어째서인지 그 메일의 내용이 어디 아카이빙 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메일을 통해서 메일링 리스트도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DHTML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채용 과정을 통해서 데이비드 스콘틀러라는 사람이 인포메티카의 여름 인턴으로 일하게 되고, 딜런 쉬만이 이 인포메티카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까 그 북어브 도조를 작성한 사람이 이 딜런 쉬만이고, 알렉스 러셀이 자기의 블로그에 올린 비주얼 히스토리 오브 도조, 그러니까 도조 프로젝트에 커밋한 사람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이제 동그라미 막 커지고 작아지고 막 하면서 이제 관계 맺어지는 그런 코드 커밋을 보여주는 영상들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초기 도조의 코드는 이 딜런 쉬만이 거의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딜런이 막 작성하다가 알렉스가 이제 합류해서 같이 막 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결국 인포메티카의 지원을 받아서 이 셋이 도조 툴킷을 시작하게 됩니다. 상황으로 추정을 하건대 이 인포메티카라는 회사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는 걸 이제 허용한 것으로 보이고, 제가 찾아본 인포메티카 제품의 사용자 가이드에도 이 제품에는 도조 파운데이션의 저작권을 소유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네, 도조의 그 역사를 다루는 문서를 계속 보면 당시 ng-DHTML이라는 메일링 리스트에서 교류를 하던 DHTML 멤버인 조이스 팍, 톰 트랭카, 마크 앤더슨, 그리고 도조라는 이름을 제안한 레오나드 린, 에론 부드만, 시몬 윌리슨, 칼 핸더슨, 댄 퍼피우스 등이 도조의 방향성을 만드는데 활발히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ng-DHTML 메일링 리스트는 처음 코드를 작성했다는 딜런 쉬만이 알렉스 러셀과 함께 운영하고 있던 메일링 리스트인데, 이후 도조 디벨로퍼 메일링으로 바뀌면서 DHTML 커뮤니티가 결국 도조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이 ng-DHTML 전에는 PPK, 그러니까 피터 폴 코크가 2001년에 만든 WDF 돔이라는 메일링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WDF는 웹 디자이너스 포럼을 뜻하는데, 이 포럼에서 빠져나온 메일링 리스트가 WDF 돔이고, 이름만 이렇지 실제로 가보면 W3C 돔에 대한 메일링 리스트였습니다.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ng-DHTML 메일링으로 이어지고, 이 사람들이 도조 툴킷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공식 히스토리에는 초기 도조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이름들만 언급하고 있고,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 명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람이 많이 나왔죠. 딜런 쉬만은 도조 재단에서 일하면서 지금까지도 아주 오랫동안 기여를 하는데, 2000년부터 엔터프라이즈 웹앱을 만드는 회사인 사이트펜이라는 회사의 CEO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 회사의 CEO였던 걸로 보이고요. 나중에 알렉스 러셀도 구글로 이직하기 전에 이 사이트펜에서 잠시 일하게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웹 관련 기술 글을 볼 때 이 사이트펜 사이트를 종종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이스 팍은 트라우트 걸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사진이나 이름으로 봤을 때 한국계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스타트업의 CTO를 하고 이후에는 랭쿠라는 회사에서 딜런 쉬만과 같이 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톰 트랭카는 도조에 참여한 이후 사이트펜에서 수년간 일하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 2020년에 돌아가셨다는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글에서 도조 멤버들이 모여서 이렇게 애도를 하는 이제 글들을 볼 수 있었고요. 마크 앤더슨은 디스서닝 소프트웨어 코퍼레이션이라는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당시에도 이미 1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경력을 가지고 이베이, 라이코스 등의 회사의 컨설팅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도조라는 이름을 제안했다는 레오나드 린은 누군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그리고 2008년에 작성된 더 도조 툴킷이라는 문서를 보면 도조라는 말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나와 있고, 기존 프로젝트가 넷 윈도우즈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통보가 2004년에 와서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때 도조라는 이름이 제안되면서 도조 툴킷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본어로 도조는 도장, 뭐 태권도장 할 때 도장을 얘기하고, 아마도 이 의미의 그 일본어 도조를 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론 부드만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구글에서 일하면서 구글 크롬 익스텐션 플랫폼 팀에서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하고, 구글 기어스의 테크니컬 리드로도 일했습니다. 구글 기어스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오프라인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오픈소스 브라우저 익스텐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HTML5 표준이 자리 잡게 되면서 구글이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찾다가 에론 부드만이 그리스몽키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몽키는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에론 부드만이 올뮤직이라는 사이트의 인터페이스를 정리해주는 파이어폭스 익스텐션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2004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2005년에 그리스몽키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리스몽키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용자가 작성한 유저 스크립트를 특정 사이트에서 실행하게 해주는 파이어폭스 익스텐션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크롬 익스텐션 중에서 깃허브의 UI를 다른 테마로 바꿔준다거나 추가 편의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익스텐션들이 있는데, 당시에 파이어폭스 익스텐션도 있었지만 좀 더 가볍게 사용자가 작성한 유저 스크립트를 실행해주는 익스텐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개발자들이 편리한 유저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공유하게 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userscript.org라는 사이트도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만든 유저 스크립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리스몽키가 파이어폭스 익스텐션이었으니 당시에도 익스텐션이란 게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예, 근데 이제 왠지 모르지만 이게 작성하기가 제가 쉽지 않았는지 저도 그리스몽키를 깔아두고 사이트를 좀 더 확장하고 싶은 기능이 있으면 유저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나중에는 크롬에도 그리스몽키 확장이 나와서 크롬에서도 유저 스크립트를 가져다 쓰고,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이렇게 그리스몽키만 있으면 원하는 유저 스크립트를 마음껏 쓸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에런 부드만이 이 그리스몽키를 만든 사람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된 사람은 시몬 윌리슨인데,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계속 언급되던 장고 프레임워크를 만든 그 시몬 윌리슨입니다. 네, 이 사람은 그냥 장고 웹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당시 웹 개발 관련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 쪽에서 거의 안 끼는 곳이 없이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칼 핸더슨이라는 사람인데, 칼 핸더슨은 2004년 당시에는 루디코프라는 회사에서 웹 개발 리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루디코프는 2002년에 세워진 캐나다 회사인데, 당시 웹 2.0의 대표 서비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진 공유 서비스인 플리커라는 서비스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루디코프는 2005년 야후에 인수되고, 그래서 플리커도 야후의 서비스가 됩니다. 지금의 야후를 생각하면 당시 야후를 생각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이제 구글과 견줄 만한 회사였고, 플리커는 사진 공유하면 가장 대표되는 서비스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플리커를 엄청 좋아하기도 해서 여기서 플리커를 다시 보니까 왠지 좀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플리커만 알고 있었지, 사실 이 플리커를 만든 서비스가 루디코프라는 회사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칼 핸더슨은 2009년에 야후를 퇴사하고 루디코프에서 같이 일했던 스튜어트 버터필드, 네, 이 사람이 루디코프의 코파운더면서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클래슨과 함께 2009년에 슬랙이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칼 핸더슨이 슬랙의 CTO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업무용 메신저로 쓰는 그 슬랙이죠. 그리고 이 슬랙은 2021년에 저희가 알다시피 세일즈포스에 인수돼서 지금 이제 세일즈포스 아래에 있습니다.
예, 칼 핸더슨은 오렐리에서 빌딩 스케일러블 웹사이트라는 책도 썼는데 국내에는 2010년 위키북스에서 스케일러블 웹사이트 구축이라는 번역서로 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 책은 처음 본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칼 앤더슨은 저희가 구글, 페이스북 등의 인증을 쓸 때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접근 위임의 개방형 표준인 오픈 오솔라이제이션의 약자인 오오스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기여자가 많아서 사람 설명이 길었는데 도조의 초기 기여자로 언급된 마지막 사람은 댄 퍼피우스입니다. 댄 퍼피우스는 당시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여러 스타트업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5년에 구글에 입사해서 2012년까지 스태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당시 지메일의 프론트엔드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플랫폼인 미디엄으로 이직을 해서 헤드 오브 엔지니어링으로 5년 가까이 일하고 지금은 다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러셀이 2004년에 DHTML 커뮤니티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도조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트윗이 있었는데 여기에 초기에 참여했다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공식 문서에서는 나오지 않은 이름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튜어트 랭그리지인데 처음에 어디서 본 이름인데 이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1B jQuery 편에서 unobtrusive 자바스크립트를 설명할 때 이 unobtrusive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unobtrusive DHTML and the power of unordered list라는 글을 쓴 그 스튜어트 랭그리지입니다. 이 글이 DHTML을 다루는 글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도조의 전신인 DHTML 커뮤니티에 이 스튜어트 랭그리지가 같이 있었다는 게 어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방금 언급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달 동안 아까 얘기했던 NG DHTML 메일링 리스트에서 라이선스, 이름 선택, 코딩 규칙, 빌드 도구, 서버 구성, 요구사항 같은 거를 논의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고 비영리 도조 재단까지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재단이 도조의 코드와 지적 재산권을 관리했는데 시작부터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제대로 만들기 전부터 재단부터 만들고 시작했다는 점이 도조의 특이한 점인데 2004년에 넷 윈도우즈 프로젝트에서 이름에 대한 법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의 법적 문제를 개인이 책임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 좀 분명했고 다행히 이 사람들이 아파치 재단이나 파이썬 재단의 사람들을 알고 있어서 조언을 받아서 재단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도조 재단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jQuery의 CSS 셀렉터 엔진인 시즐의 소유권을 넘겼다는 그 도조 재단입니다. 그래서 도조 툴킷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상황과 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재단으로 시작된 도조 툴킷은 2005년 3월에 첫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더 도조 툴킷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웹 애플리케이션 작성자가 모던 브라우저의 다양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I 툴킷을 만들기 위해 초대된 기여자들이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도조의 기여자들은 NEZ, 버스트, FM의 선행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NWJet은 앞에서 알렉스 러셀이 만들었다는 넷 윈도우즈가 발전하면서 이름이 바뀐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아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슈제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싶고요. 버스트는 마크 앤더슨이 만든 모던 브라우저에 동작하는 에크마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 FM은 톰 트랭카가 만든 에크마스크립트 기반 클래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렇게 2005년에 공개된 도조 툴킷 사이트는 디자인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텍스트랑 링크만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프로젝트 소개와 함께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CVS 링크랑 이슈 관리를 하는 트랙의 링크 정도가 있습니다. 3월에 공개하기 전에는 Stay Tuned라고만 써 있었는데 버전도 없이
The first 도조 프로필 build is now available 이라며 소스 코드를 일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더바 패키지 언더바 .js라는 20KB 파일이 있고 아카데믹 프리 라이센스를 따르지만 일부는 알렉스 러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공개된 코드를 보면 거기에 문서가 하나 있는데 dojo.io.bind baking usability into XML HTTP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도조의 문제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aking usability into XML HTTP니까 XML HTTP 사용성 구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XML HTTP는 AJAX 구현의 중심에 있는 객체이므로 AJAX의 사용성 구현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조 프로젝트는 현재적이고 기능적이며 웹다우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DHTML 툴킷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드포스트, 구글 맵스, 구글 서제스트와 같은 성공 사례로 XML HTTP 객체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사용성 문제는 개발자들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오드포스트는 2002년에 나온 유료 웹메일 서비스로 AJAX 방법론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로 주목을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를 매번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다른 이메일 서비스인 핫메일, 그러니까 HOT 메일이죠. 그리고 AOL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제공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드포스트는 2004년에 야후에 인수가 되는데 당시 오드포스트의 스크린샷을 찾아보면 이거 웹인가 싶은 아주 예전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조가 생각하는 사용성 문제라는 무엇일까 하면 이 글에 HCI 문제, 그러니까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문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가장 골치 아픈 주제인 뒤로 가기 버튼을 생각해 보세요. 웹 개발자는 최신 브라우저에서 꽤 괜찮은 동적 UI를 구축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컨텐츠 보기 모드와 편집 모드를 오가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도화된 웹 애플리케이션이 표준이 되면서 상호작용은 페이지간이 아닌 페이지 내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XML HTTP를 선택했지만 안타깝게도 XML HTTP는 뒤로 가기 버튼을 손상시켜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이 사용자 기대와 다르게 동작하면서 사용자가 작업을 잃거나 웹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에 혼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뒤로 가기를 지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구글 맵스에서 지도를 공유할 때 주소창에 URL을 복사해서 공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당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글 맵스처럼 UI의 상당 부분을 동적으로 구성하는 오늘날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중간 화면을 통해 링크를 제공하고 사용자를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마크 가능성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더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URL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같은 기능처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현재 사용 가능한 도구 중 어느 것도 간단한 해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시로 나온 뒤로 가기 문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금도 존재하는 문제이지만 요즘은 라이브러리 차원에서 많이 해결해지기 때문에 노력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 얘기한 대로 AJAX 이전에는 메뉴나 링크를 눌러서 페이지를 변경하면 항상 전체 페이지를 다시 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잘 작동하겠죠. 그러려고 만들어진 거니까요. 네, 근데 이게 AJAX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홈페이지에 사용자가 접속한 다음에 게시판 메뉴를 눌러서 이제 게시판 페이지, 게시판 목록이 글 목록이 있는 페이지겠죠. 게시판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그 중에 특정 게시글을 눌러서 내용을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를 모두 AJAX로 구현을 해서
페이지가 갱신되지 않고 AJAX로 게시글 목록을 가져와서 화면을 보여준 다음에 특정 게시글의 본문을 가져와서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사용자가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게시글 목록으로 가기를 기대했겠지만 실제로는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기 완전 전 페이지로 가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넘어왔다면 그 사이트로 가게 되겠죠. 기술적으로 보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온 다음에 페이지 이동이 한 번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가면 이전 사이트로 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히스토리 API의 푸시 스테이트라는 API를 사용하는데 이 푸시 스테이트는 2014년 10월 W3C 표준이 된 HTML5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물론 표준 제정 전에도 수년간 논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브라우저에는 구현되기 시작해서 파이어폭스에는 2011년에 나온 4버전부터 사파리는 2010년에 나온 5버전부터 크롬도 2010년에 나온 5버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이 도조가 나올 때는 당연히 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됐고 HTML5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도조글에도 설명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더 설명을 하면 뒤로 가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 브라우저 기능에 의존해서 우회 방법을 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앵커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제 앵커라는 거는 URL 뒤에 샵 기호를 쓰고 그 뒤에 이제 프래그먼트 아이덴티파이어를 넣을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문서 페이지에 뭐 H1, H2 같은 헤딩 태그의 아이디를 지정하면 이 앵커를 통해서 해당 영역으로 이제 스크롤이 바로 이동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이제 앵커라고 합니다. 웹페이지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해당 웹페이지의 특정 영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한 문서 안에서 앵커가 달린 링크를 클릭을 하면 페이지 자체가 갱신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당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는 이 앵커에 대한 이동도 히스토리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뒤로 가기를 누르면 이전 영역으로 한 페이지 내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AJAX로 기능을 구현할 때 앞에서 얘기한 게시판 예시처럼 뒤로 가기를 구현을 하려면 게시글 목록이나 특정 게시글로 이동을 할 때 URL에 앵커를 변경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exampl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게시판 목록으로 들어갈 때는 example.com 샵 리스트 그리고 특정 글로 가서 글을 읽는다고 하면 example.com 샵 article 1 같은 식으로 뒤에다 앵커를 붙여가지고 계속 바꿔주는 거죠. 이건 windows.location.hash를 이용하면 해당 페이지의 앵커를 자바스크립트로 바로 바꿔줄 수 있고 당연히 앵커만 바뀐 거는 페이지를 리로딩 되지 않기 때문에 AJAX에서 뒤로 가기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주 제격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example.com 샵 느낌표 같은 도메인을 써서 이게 실제로는 앵커인데 앵커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패스처럼 이렇게 트릭을 쓴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웹사이트를 최초에 한 번만 로딩하고 나머지는 다 AJAX로만 이용해서 동적으로 사용하는 해시뱅이라고 부르는 방식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해시뱅 방식은 푸시 스테이트가 나오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앵커를 사용하면 뒤로 가기가 구현이 되기는 하지만 이 앵커가 있는 URL로 이제 다른 사용자가 새로 접속을 하면 앵커가 뭐인지를 분석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 어떤 화면을 보여주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구현하는 것은 이제 개발자의 몫인 거죠. 왜냐하면 이동할 때 말고 새로 접속할 때도 똑같이 동작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개발자의 부담이 됐고 또 이 앵커는 브라우저의 영역이기 때문에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 아예 앵커 부분은 해시 뒤에 부분은 전달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아예 알 수가 없어서 결국 앵커의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AJAX로 가져오고 그에 맞는 화면을 그려주는 것은 프론트엔드 쪽에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앵커를 사용하는 방식 외에도 아이프레임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웹페이지에 아이프레임이 있을 때 아이프레임 내에서 페이지 변경이 발생하면 이 부분도 페이지 변경 히스토리에 쌓여서 뒤로 가기를 했을 때 아래 프레임 내의 페이지가 뒤로 가게 됩니다. 이건 브라우저의 동작이죠. 그래서 이를 이용하면 페이지의 URL을 바꾸지 않고 내부에 숨겨놓은
아이프레임을 조작해서 브라우저 히스토리에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게 있습니다. 당시에 AJAX를 쓴 수많은 사이트도 이 뒤로 가기 문제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아서 아까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가기 눌렀을 때 정말 이상한 데로 아니면 거의 맨 처음 페이지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도조의 그 글로 돌아오면 도조에서 공개한 프로필 빌드의 정확한 의미가 좀 헷갈리긴 하지만 도조를 소개하기 위해 일부를 보여주는 빌드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조 툴킷의 전체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뒤로 가기 구현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 페이지와 도조 코드의 일부가 같이 제공되어 있는 빌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던 dojo.io.bind baking usability into XML HTTP라는 글에서 dojo.io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dojo.io.bind가 이제 함수인데 이 함수에 이제 옵션 객체를 넘겨주면서 URL, load라는 필드로 callback 하고 mime type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AJAX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코드고, 코드가 약간은 장황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로타입 JS나 jQuery가 추상화하려고 했던 AJAX 구현과 비슷한 형태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인드 함수에 전달하는 옵션 객체에는 백 버튼과 포워드 버튼이라는 필드를 통해서 뒤로 가기와 앞으로 가기 버튼을 구현하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 버튼과 포워드 버튼 옵션을 넣으면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콜백이 호출되면서 이제 원하는 동작, 뒤로 갔을 때 뭘 보여주거나 뭘 감춰주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따르면 이 기법은 IE와 파이어폭스에서는 동작을 하지만 사파리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사파리는 아이프레임의 변경사항을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의 히스토리 대기열에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AJAX 동작은 잘 동작하지만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동작을 가로채지는 못한다고 당시 현재죠.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E에서는 해시만으로는 뒤로 가기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프레임 기법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됐고, 또한 동적으로 아이프레임이 생성된 경우는 히스토리 브라우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 로딩 시에 반드시 아이프레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빌드에도 숨겨진 아이프레임에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blank.html이라는 파일이 포함되어 있고, 이 파일 내에서 부모창에 있는, 그러니까 아이프레임 내에 이 blank HTML을 띄웠을 테니까요. 부모창에 있는 도조 코드와 통신하는 로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ojo.io.bind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동적인 페이지를 북마크할 수 있게 change URL이라는 옵션도 줄 수 있어서 여기에 true를 주면 자동으로 해시를 붙여주고, 아까 예시처럼 article 1이라고 지정을 하면 해당 AJAX 요청에 대해서 URL에 article 1이라는 앵커를 붙여주게 됩니다. 3월에 이렇게 첫 공개가 되고 2달이 지난 5월에는 Fast Widget Authoring with Dojo라는 글이 추가로 또 공개가 됩니다. 프로타입 JS나 jQuery가 스크립타큘러스나 jQuery UI를 통해서 UI 컴포넌트를 제공했던 것과 달리 도조 팀은 훨씬 리치한, 그러니까 풍부한 UI를 만들 수 있는 위젯까지 포함한 툴킷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젯은 의미로 하면 UI에서 작은 장치나 요소를 뜻하는데, 요즘으로 생각을 한다면 UI 컴포넌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여러 사진이 이제 슬라이드 쇼로 바뀌는 슬라이드 쇼 예제를 도조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도조의 목표가 꽤 컸기 때문인지 많은 기능을 담고 있어서 코드가 좀 장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존성 로드를 dojo.host.env.load 모듈 하고 그 안에 스트링으로 dojo.webui.dom-widget 이렇게 해서 의존성 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조의 의존성을 관리하는 로직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고, 위젯 클래스는 dojo.webui.widget.html 슬라이드 쇼와 같이 정의하고, 위젯에서 사용하는 HTML과 CSS를 템플릿으로 따로 정의해서 위젯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쇼 위젯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위젯은 dojo.web.UI.widget.tag.add pass tree handler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스트링 인자로
도조 슬라이드 쇼 라고 정의를 하면 도조 슬라이드 쇼라는 태그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쇼 위젯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이미지 태그에 도조 타입은 슬라이드 쇼라고 연결을 하면 아까 만든 그 슬라이드쇼 위젯이 도조 타입을 디텍팅해서 자동으로 이 이미지 태그를 슬라이드쇼로 만들어주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HTML도 XML이기 때문에 도조 콜론이라는 XML 네임스페이스를 쓰면 완전히 유효한 XML 마크업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XML의 특성이죠. 이 글에서도 표준 순수주의자들이 아까 이미지 태그에 도조 타입이라는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쓴 것처럼 이런 속성을 쓰면 마크업을 인밸리드하게 만든다고 하고, 이 말은 맞지만 표준을 너무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은 때때로 비실용적이라고 하면서 도조를 쓰면 순수주의자든 아니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처럼 이미지 태그에 도조 타입이라는 커스텀 속성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그런 커스텀 태그가 들어가서 내 HTML이 깨지는 게 싫다. 여기서 깨진다는 거는 XML 검사가 깨진다는 거예요. 브라우저 화면 동작이 깨진다는 게 아니라, 그게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예 태그를 꺽쇠 도조 슬라이드 쇼라는 태그를 써버리면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조 툴킷은 이렇게 공개는 되었지만 개발 상황이랑 하려는 일을 공유할 뿐 실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조 자체가 공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 3월에 공개된 로드맵을 보면 두 가지 목표로 도조 툴킷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웹 애플리케이션 작성자가 반응형 클라이언트 측 UI를 더 쉽게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2. 모든 기술 수준의 개발자를 위한 디팩토 DHTML 툴킷을 만듭니다. 이 목표에서 도출된 원칙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어서 좀 살펴보면 1. 개발자의 노력은 요구사항에 따라 확장되어야 합니다. 툴킷을 가동하고 실행하는 것은 최대한 간단해야 합니다. 2억 명의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계속 어려운 일일 테고 그럴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보다 더 쉽게 만들되 평균적인 개발자가 관련 비용을 지불하게 하지 않습니다. 2. 최소한의 오버헤드로 툴킷에서 필요한 것만 가져오도록 합니다. 3. 툴킷은 하나의 서버 측 언어에만 묶이지 않고 여러 언어를 지원합니다. 개발자는 툴킷의 모든 수준에서 쉽게 플러그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버 측 데이터 바인딩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개발자가 REST 요청을 수동으로 하는 것이 더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4. 현재를 위해 빌드하고 내일을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HTML은 현존하지만 SVG는 곧 보편화될 것이므로 도조도 단일 환경에서 혼합 환경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WG와 SVG는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지만 단기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조는 단기적 솔루션에 집중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제공되면 사용할 수 있게 투명한 업그레이드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로드맵에는 도조가 달성해야 할 기능적 목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1. 필요한 코드만 가져와서 배포 패키지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패키지 및 빌드 시스템을 만듭니다. 2. 호스트 환경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구축합니다. 3.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신규 개발에서도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위젯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4. 시장 수요에 따라 HTML 및 기타 지원 환경을 위한 안정적이고 기능적이며 이식 가능한 위젯 세트를 구축합니다. 5.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복잡한 데이터 전송 및 RPC를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주어 없이 적어 놓으면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도조의 목표가 꽤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프레임워크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당시 도조가 품은 목표는 상당한 통찰력이 있는 목표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당시 기술과 환경으로는 너무 크고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도조는 이 당시에 계속 개발을 하면서 각 구성 요소의 진행상을 업데이트는 했지만 프로필 빌드만 제공하고 도조 툴킷 자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2005년 8월 말에 드디어 0.1
버전을 공개합니다. 0.1을 공개하면서 디자인 없이 텍스트로만 되어 있던 사이트도 이제 새로 디자인을 해서 뉴스, 커뮤니티, 이그젠플스 같은 메뉴도 생기고, 초기에는 CVS로 관리했던 것 같은데 중간에 SVN으로 바꿨는지 0.1이 공개될 때는 SVN 링크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0.1에는 AJAX, IO, 이벤트, 위젯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따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AJAX 통신뿐 아니라 문자열 처리, 이벤트, 메스, 그래픽, 애니메이션, 컬렉션 등 다양한 코드가 들어있고, 버튼, 컨텍스트 메뉴,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 같은 위젯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달 뒤인 2005년 12월에는 0.2.0이 릴리즈되고 2006년에는 0.3.0이 릴리즈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 AOL 본사에서 도조 디벨로퍼 데이스도 최초로 개최를 하게 되고, 그리고 0.3.0을 릴리즈한 다음 달에는 홈페이지도 새 디자인으로 개편하면서 도조 더 자바스크립트 툴킷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조 더 브라우저 툴킷이라고 써 있었는데 0.3에서부터 소개를 살짝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기존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을 개선하고 위젯도 계속 추가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2006년에 알렉스 러셀이 아작시안과 한 인터뷰를 보면 도조의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백베이스나 빈도우 같은 클로즈드 소스 프레임워크라고 대답을 합니다. 둘 다 업체가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경쟁자로는 서버 사이드 언어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얘기하면서 자바에서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GWT, 그러니까 구글 웹툴킷은 덜 강력한 언어를 더 강력한 언어로 바꾸는 거라 별로 관심은 없는데, 파이썬을 자바스크립트로 바꾸거나 루비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꾸는 것은 실제로 도조의 장기적인 경쟁자가 될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알렉스 러셀은 웹과 자바스크립트의 미래를 2000년대 초부터 일관되게 믿고 있고,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도조를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도조 툴킷은 2007년에는 인포월드 매거진에서 선정한 테크놀로지 오브 더 이어즈 어워드 앱데브에서 선정되기도 하고, 2007년 초에 0.4.0이 추가되면서 많은 기능이 추가되는데 패키지 이름만 봐도 얼마나 많은 거를 커버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몇 개만 살펴보면 도조.A11Y, 이거는 접근성이죠. 도조.차팅, 도조.GFX, 이건 2D 벡터 그래픽이고, 도조.I18N, 이거는 국제화죠. 이렇게들이 포함되어 있고, 8월에는 0.9 버전이 나오는데 0.4 버전에서 0.9로 갑자기 건너뛰게 됩니다. 정확히 왜 건너뛰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으로 봤을 때 1.0을 릴리즈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0.9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도조 툴킷은 3가지 패키지로 나누어지는데, 코어는 50KB 정도로 도조.쿼리, 도조.커넥트가 포함되어 있고, 패키지 시스템, 돔 조작, AJAX,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코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다양하게 패키지가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의 도조.js 파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또 다른 패키지는 digit이라고 부르는데 DIJIT, 이거는 새로운 위젯 시스템으로 기존에 관리되던 위젯을 별도의 패키지로 분리해서 이제 위젯만 있는 다른 패키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이를 digit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패키지는 도조X라고 하는데, 이는 뭐 GFX, 오프라인, 스토리지, 코멧 같은 실험적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FX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아 솔루션인 실버라이트도 지원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도조를 오프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뭐 이런 실험 기능들이 다 도조 X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0.9를 릴리즈하고 2007년 11월에는 1.0이 드디어 릴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던 더 북 오브 도조라는 온라인 문서를 통해 도조를 소개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이제 긴 문서를 계속해서 잘 관리하고 있고, 이 문서에만도 20명이 참여해서 문서를 작성할 정도로 당시 도조 커뮤니티도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을 릴리즈하고 도조 1.0 더블링 다운 온 더 오픈 앱이라는 사이트 펜의 발표를 보면
당시 도조팀이 고민하던 당시 상황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에는 새로운 브라우저 전쟁에서 아무도 이기지 않을 것 같고, 일부 앱은 IE6을 영원히 지원할 것 같다. 그리고 플레인 텍스트 형식이 대세가 될 것이고 사용자는 더 풍부한 경험을 요구할 것이며 마크업 드리븐 UI 구성이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점에서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좀 재밌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발표에서는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언제 i6와 7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에크마스크립트 4가 언제 나오고 브라우저가 언제 HTML5와 WG API를 도입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다 보니 2018년에 JS 파티 팟캐스트에서 딜란 쉬만이 게스트로 나와서 얘기를 한 걸 찾아보면, 도조는 나중에 리아라고 불리는, 예전 프로타입 JS 편에서 얘기했죠. 어도비의 플렉스, 오픈 라졸로의 영감을 받아 당시 리아로 구현되던 컴포넌트들을 자바스크립트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사람들은 이 위젯을 좋아해서 도조를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면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시도했는데, 빌드 시스템, 프로미스의 초기 구현, 비동기 패턴들을 시도해서 이후 지금 만들어진 표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디짓은 웹 컴포넌트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이쿼리의 존 레식도 도조 툴킷이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의 R&D 센터 같다고 자신에게 얘기했다는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1.0 도조의 사용법을 조금 보면, 예시 코드를 보면 태그 속성을 엄청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립트 태그에도 df config는 pass onload true 같은 식으로 속성을 지정하고, 특정 버튼의 이벤트 리스너도 뭐 jQuery나 프로타입 JS처럼 리스너를 작성해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 태그를 연결해서 서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이냐 하면, 이제 버튼 태그가 있다고 하면 꺽쇠 버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속성으로 도조 타입은 digit.form.button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그 버튼 태그 안에 뭐 클릭 뭐 이런 텍스트가 있잖아요. 버튼 태그니까 버튼 태그 안에, 밖이 아니라 안에 스크립트 태그를 정의해서 스크립트 타입 도조 슬래시 메서드 하고 이벤트는 onClick이라고 한 다음에 그 안에 도조로 AJAX 호출하는 코드를 넣습니다. 버튼 태그 안에 스크립트 태그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정 위젯과 그 이벤트 리스너를 HTML에서 바로 연결하는 형태를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방식만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기본 가이드에서 있는 부분만 참고해서 이렇고요. 그리고 또한 도조는 패키지 시스템과 모듈 시스템도 가지고 있어서 버튼 위젯을 사용할 때 dojo.require 하고 스트링 인자로 digit.form.button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digit.form.button.js라는 파일을 불러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Directly Defined Dependency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직접 정의한 의존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후 2009년에 Node.js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Common.js, 당시에는 Node.js는 없었고요. Common.js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비동기 로딩, 그러니까 의존성에 대한 비동기 로딩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논의에 도조에서 모듈 쪽을 개발하던 개발자인 제임스 버크가 논의에 참여하게 되고, 이 제임스 버크는 비동기 모듈 로딩을 아주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조에서도 비동기 모듈 로딩을 만들고 있었는데 커먼JS 자체가 서버 쪽 환경을 위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브라우저에 대한 고려가 없음에 대해서 제임스 버크가 이제 그 논쟁에서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병렬로 모듈을 로딩하는 방법인 어싱크로너스 모듈 디피니션,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AMD라고 부르는 이 방식을 제안을 하게 되고, 이 AMD는 그 전에 커먼 JS에서는 트랜스포트 C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과 이어져서 2009년 말에 제임스 버크는 Require JS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AMD를 따르는 모듈 로더를 만들게 되고, 도조도 1.7 버전에서 AMD 명세를 따르는 비동기 모듈을 구현하게 됩니다. 딜런 쉬만에 따르면 제임스 버크는 도조의 초기부터 기여한 개발자인데, 모질라로, 그러니까 AOL에서 모질라로 이직을 하면서 jQuery에 빠져들었고, 도조의 모듈 시스템이
이게 너무 좋아서 다른 생태계에서도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도 노력하던 중에 AMD를 이제 제안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커먼.js 그룹과 제임스 버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브라우저 환경만을 위한 메일링 리스트인 AMD 메일링을 별도로 만들고 빠져나오게 되고 이후에 AMD와 Require.js는 꽤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구현들과 이 노력들은 결국 에크마 스크립트의 ES 모듈스 포준으로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도조 툴킷은 계속 개발돼서 2019년까지도 1.16 버전을 릴리즈하고 2017년부터 도조 2를 준비해서 지금은 툴킷이라는 말이 빠지고 도조라는 이름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던 딜런 쉬만이 지금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존 레식이나 샘 스탬프슨이 초기에는 만들었지만 이후에는 좀 빠진 걸 생각을 하면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한 프로젝트에 한다는 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도조 엔지니어들의 최근 뭐 트위터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도조를 통해서 했던 시도들이 지금 웹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상당히 뿌듯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도조 재단을 보면 스폰서로 IBM, 사이트펜, 랭쿠, 인포메티카, AOL, 오픈라줄로, 조스팟, 터보에이젝스 같은 회사들이 있고 IBM은 2006년부터 도조 툴킷을 지원을 했는데 알렉스 러셀이 제이스 파티 팟캐스트에서 올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IBM 내 표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 도조 툴킷을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AOL 이메일 클라이언트의 채팅 캘린더 같은 것도 도조 툴킷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조 재단은 2015년 9월에 힘을 합친다는 이유로 jQuery 재단과 합쳐지게 되고 물론 이 jQuery 재단은 나중에 JS 재단이 되고 이 JS 재단은 Node.js 재단과 합쳐서 지금은 OpenJS 재단으로 모두 합쳐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 호프만이라는 개발자가 웹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2022년에 작성한 웹 앱스, 웹사이트, Are They All The Same? 이라는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1998년부터 2011년 사이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2013년에 CSS 트릭스에서 진행한 웹앱과 웹사이트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한가요? 라는 설문조사로 이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70%가 유용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네, 이 질문은 그러니까 웹앱과 웹사이트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현 시점에서도 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글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과거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서 이번 에피소드의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1999년에 할프 브레인이라는 회사가 브레인 매터라는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엑셀을 웹으로 만든 그러니까 웹 스프리드 시트 지금은 이제 구글 스프리드 시트 같은 게 있죠. 예, 근데 이제 1999년에 엑셀을 따라해서 이제 웹으로 포팅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만든 프로젝트가 브레인 매터입니다. 이 하프 브레인은 DHTML 기술을 활용해서 이 브레인 매터를 아주 잘 만들었는데 기술적 제약 때문에 브레인 매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용이었습니다. 파이어폭스에서는 동작 안 했다는 거죠. 물론 당시에는 네트스케이프였겠지만. 그리고 이 하프 브레인의 개발자들이 만든 회사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오드포스트라는 웹용 아웃룩, 그러니까 웹용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드포스트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드포스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오드포스트의 공동 창업자인 에단 다이아몬드가 조슈아 커프만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오드포스트는 웹페이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웹페이지는 파자마 파티에 관한 것이든 세계 인권 선언에 관한 것이든 정보를 제공하며 모든 사람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하고 널리 알려진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도구이므로 웹의 정보 자유 표준을 적용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포스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단일 플랫폼에 맞게 개발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W3C 표준이 어느 정도 완화해줌에도 오드포스트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크로스 브라우징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점을 자주 지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브라우징이 지금도 뭐 아주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표준도 없었고 브라우저 간의 차이가 워낙 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크로스 브라우저까지 지원해서 만든 것은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IBM에서 로터스 소프트웨어에 속해 있던 코란탱 오포스 아마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제 업무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에 어플리케이션 vs W3C 돔이라는 글을 쓰면서 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돔을 기반으로 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요약을 좀 했습니다. 1. 돔은 화면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문제이며 돔은 설계상 문서 지향적입니다. 사용자 대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화면 지향적인 기능이 필요하지만 브라우저 간 호환성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질라는 전체 스크롤 모델을 구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모델을 복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이 부분이 W3C 돔의 일부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적인 기능이었기 때문입니다. 2. 크로스 브라우저 코드 작성에 대한 학습 비용이 높습니다. 많은 튜토리얼과 리소스가 있음에도 돔 코드를 편하게 작성하기까지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학습 비용이 더 낮아져야 합니다. J2EE와 단넷은 이러한 부분에서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3. 역사적으로 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개발자 도구가 부족합니다. 이제야 겨우 뱅크맨이나 돔 인스펙터와 같은 도구로 충분히 좋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분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디에 규칙을 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레이턴시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빠르고 기능적이며 직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원하기 때문에 단순한 HTML보다 돔을 활용해야 합니다. 돔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점진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과 캐싱할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충분히 신뢰할 표준 수단이 없는 게 돔 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숨겨진 아이프레임, 동적 아이프레임, XML HTTP, 액티브X, XML 데이터 아일랜드, XHTML, XBL, 돔 레벨 3 로드와 스토어 등을 사용했습니다. XML은 자리 잡고 있으며 브라우저 XML 지원은 강력해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호환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6. CSS 박스 모델은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위스가 컨텐츠 위스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머리를 극적이는 개발자를 몇 번이나 보았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7. 자바스크립트는 너무 유연합니다. 장기적으로 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는 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면 많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너무 유연합니다. 커뮤니티로서 우리는 표준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가이드를 문서화하지 않았고 전역 변수와 온갖 해킹으로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런타임 검사 대신 빌드타임의 변수의 오타 등을 잡아내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DHTML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이 글을 통해서 DHTML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느낄 수 있고요. 당시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조 툴킷의 조이스 팍이 2004년에 오드포스트 앤 싱글 브라우저 DHTML이라는 글을 씁니다. 여기서 조이스 팍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는 윈도우즈 사용자만을 타겟팅을 하는데 굳이 DHTML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정 플랫폼만 선택했기 때문에 브라우저 기반이라는 이점이 자기한테는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하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특정 플랫폼용인데 웹이라는 환경을 선택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가져온 거는 도조 툴킷을 만들고 초기에 기여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지 이해하기에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도조 툴킷을 만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툴킷에서, 그러니까 도조 툴킷이 해결을 하고 위젯을 제공해서 각 서비스들은 DHTML로 크로스 브라우징까지 가능한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봤을 때 도조 툴킷을 만든 사람들의 이제 꿈과 노력이 상당히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